안녕하세요. 저는 홀어머니 손에 자라 이젠 어엿한 성인이 된 치과의사 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신발 공장에서 일하며 절 키우셨어요. 고된 일을 도맡아 하시며 하나뿐인 딸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애써주신 고마운 분이죠. 저는 제 아버지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던 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병원에 입원을 했던 어머니를 보러 오시던 길, 교통사고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남은 가족은 저와 외할머니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언니, 즉 저의 이모 역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끔 어머니가 보여주시던 어머니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면 그 옆에 함께 나온 이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똑 닮은 얼굴, 어머니와 이모는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산둥이였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사랑하는 저, 그리고 딸 하나를 잃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늘 안쓰러웠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생이었던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열심히 공부해서 효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큰 돈을 벌어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세월이 어찌나 길고 길게만 남아있던지요. 그 길고 까마득한 세월을 눈앞에 두고 늘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역시나 어머니셨습니다. 여보세요? 딸 어디야? 또 독서실이야? 엄마 치킨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공부 그만하고 집에 와서 엄마랑 놀자. 공부가 잘 되는 날도 그렇지 못한 날도 전 늘 책상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책을 들여다봤어요. 일종의 강박증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강박증을 앓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런 기미가 보일 때마다 어머니께서 절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그만하고 집에 와서 놀자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책상에 앉아있지 않아도 돼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종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깜짝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해주곤 하잖아요. 그때 당시 제 인생의 유일한 깜짝 이벤트가 어머니의 그 전화였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독서실 투기의 공기로부터 절 해방시켜주는 어머니의 상쾌하고 시원한 목소리. 전 신이 나서 가방을 챙겨 집으로 달려갔었고 현관문을 열기도 전부터 이미 어머니께서 사오신 치킨 냄새가 제 후각을 자극했었어요. 꿀꺽 넘어가는 침을 삼키며 집 현관문을 열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었답니다. 서프라이즈. 그렇게 외치는 어머니의 손에 늘 들려있던 건 예쁘게 접은 작은 편지 한 장이었어요. 잽싸게 그걸 빼앗아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실 바닥에 앉은 채 편지지를 펼쳐보면 어머니께서는 늘 투덜거리셨죠. 야, 최희영, 너 하루 종일 못 본 엄마보다 편지를 더 반가워하는 것 같다. 그렇듯 어머니께서는 종종 제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엔 어디서 사온지 모를 묘하게 촌스러운 편지지에 예쁘게 적은 글씨들이 저를 향해 인사했고 대부분의 날들은 회사에서 새해 선물로 받은 커다란 다이어리 공책을 쭉 찢어서 날려 쓴 글씨체들이 절 향해 인사했었어요. 아무렴 정성스레 눌러 쓴 글씨든 대충 휘갈겨 쓴 글씨든 저는 다 좋았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어머니의 편지를 받는다는 것이 저를 한없이 힘나게 했었죠. 가끔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어릴 적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노래의 가사가 적혀있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제게 바라는 점이 적혀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들을 운동화를 사고 받은 신발 박스 안에 차곡차곡 모았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은 그 박스 안에 차곡차곡 모은 게 넘치고 넘쳐 박스가 몇 개나 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이제 그 박스는
일종의 추억 상자가 되었네요. 평소에도 제게 다정하고 애정이 넘치는 분이었지만 별것 아닌 내용이 적힌 어머니의 편지 속에는 그보다 더 진하고 달큰한 사랑이 녹아있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것만 꺼내보면 신기하게도 힘이 났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아마 그런 절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치킨을 핑계로 햄버거를 핑계로 칼국수를 핑계로 책상에 앉은 저를 불러내시고는 서프라이즈 하시면서 편지를 건네셨던 거겠죠. 제가 힘들어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 모든 걸 다 눈치채고 챙겨주시던 어머니께서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마 저를 많이 사랑하셨기에 그렇게나 저를 아껴주셨던 거겠죠. 물론 늘 찬란하고 빛나고 예쁜 순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느 집안의 딸들이 그러하듯 저에게도 질풍노도의 까칠한 사춘기 시절이 찾아왔었으니까 말이에요. 물론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고 무난히 자란 친구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춘기 시절을 애써 변명해보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 사춘기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 중학생일 때 찾아왔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천 변두리의 한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 일자리를 옮기셨었어요. 낯선 학교, 낯선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꽤나 예민했었어요. 난생 처음에 전학이었으니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친구를 잘 사귀고 싶은 마음,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 가장 컸지만 그 마음이 어머니께는 잘 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전학을 갔을 때부터 그 학교엔 교복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복을 입고 수업을 들었었어요. 저는 전학 간 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죠. 알고 보니 새로 생긴 학교라 그간 교복이 정해지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전학을 갔던 때에 마침 교복이 정해졌고 말이에요. 문제는 전학을 온 지 이틀 만에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입고 가는 사복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초등학생 때까지, 아니 전학을 오기 직전까지 저는 어머니께서 입으라는 대로 입는 아이였어요. 제 취향과 상관없이 어머니께서 마트 어딘가에서 사오신 티셔츠와 바지를 돌려 입고 또 돌려 입었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같은 반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으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이틀째 되던 날, 제 옆자리에 앉은 짝지가 그러는 것입니다. 저기 희영아, 혹시 있잖아. 너희 집 거지야? 진심으로 안 됐다는, 안타깝다는 눈을 하고 제게 묻는 그 아이의 물음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닌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럼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눈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옷을 또 입고 왔느냐고요. 나는 원래 그러는데 하는 제 말에 짝지가 주변을 휙 살피더니 제게 했던 그 말 덕분인지 때문인지 저는 왕따를 면하는 대신 어머니께 대드는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맞든 아니든 어쨌든 되도록이면 같은 옷 연속해서 입고 오지 마. 애들이 못 사는 줄 알고 왕따 시켜. 얼마 전에 그래서 한 명 전학 갔어. 걔가 내 짝지였고. 그 아이의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충격이 컸던 저는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저의 감정을 어머니께 표출하게 되었죠. 엄마, 나 이거 안 입을래. 애들이 나 똑같은 옷 이틀 연속으로 입었다고 나보고 거지래. 나 옷 사줘. 태어난 난생 처음 제 입으로 하는 옷을 사달라고 말하면서 덧붙이는 말에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가 너를 보고 거지라고 했느냐며 그 친구 이름이 뭐냐고 격양되어 말씀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도리어 화를 내고 말았죠. 그냥 옷이나 사달라고. 그 친구가 누구인 걸 알면 엄마가 어쩔 것이냐고 소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저를 한참이나 속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던 어머니께서는 결국 저를 데리고 마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도착해서까지
저는 어머니께 마음대로 굴고 말았어요. 일주일치 옷을 다 사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저를 두고 지으셨던 어머니의 난감했던 표정이 아직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긴 실랑이 끝에 결국 마트를 나서는 제 손에는 일주일치 옷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어머니께서 사주시는 치킨을 먹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억지 고집 부려 산 일주일치 옷은 딱 일주일을 입고 교복을 입게 되면서 옷장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그 옷들을 입긴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나를 두고 어머니의 속이 어땠을지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었답니다. 그 다음은 신발이었어요. 전학을 오면서 어머니께서 이직하신 직장 역시 신발 공장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신발을 잘 몰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어머니께서 주시는 대로 입고 다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디다스인가 나이키가 유행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저는 당연히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사오신 신발을 신고 다녔었답니다. 메이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랬던 애매한 브랜드의 신발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제 신발을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형아, 너 신발 어디서 샀어? 저는 그 말에 질문에 담긴 속뜻도 모르고 기뻐서 대답했었답니다. 이거 예쁘지? 새 거야. 우리 엄마가 신발 공장에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거야. 그 후로 반에서 무시를 당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놓고 왕따 같은 건 아니었는데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모른다는 걸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정말 모르긴 했었어요. 옷도 늘 마트에서 사다 입었고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가짜 귀걸이나 서클렌즈, 립글로즈 같은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신발 때문에 절 무시한다는 걸 알았을 땐 좀 속상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께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속도 모르고 어머니께서 신발 하나를 더 가져오신 겁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발바닥 제일 푹신한 거야. 발이 편해야 해, 신발은. 하얗고 깔끔한 디자인의 운동화였어요. 솔직히 그전 같았으면 새 신발이라고 예쁘다고 좋아했겠지만 그때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신발을 툭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거 신어? 그렇게까지 세게 차려던 건 분명히 아니었는데 힘 조절이 잘 안 된 건지 신발이 콩 소리를 내며 현관문에 가서 부딪혔습니다. 속으로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투덜거리는 저를 어머니께서는 결국 거실에 꿇어앉히고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주일치 입을 옷을 한꺼번에 사달라고 고집을 피우질 않나. 새 신발을 가져다 줬는데 그걸 발로 차버리질 않나. 하지만 저는 거실에 꿇어앉고도 제가 잘한 줄만 알았습니다. 남들 다 메이커 신는데 나는 왜 이거 신어야 해? 엄마는 왜 메이커가 아니라 이런 신발 만드는 데서 일해? 그날 어머니께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는 혼이 나는 저만큼이나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어머니께 상처드렸던 말들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던 제가 철이 든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철이 들었다기보다 그냥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같은 반 친구들이 바뀌게 되었고 저의 짝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등굣길에 만나서 같이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신고 있던 신발이 저희 어머니께서 다니는 신발 공장에서 만든 신발이었어요. 너 이 신발... 친구는 너무 예쁘지 않느냐며 자기는 커다란 로고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한 게 좋더라고 웃었습니다. 밑창도 엄청 폭신해서 걸을 때 발이 아프지가 않다면서 너도 신어볼래? 하고 웃는 그 아이의 얼굴 때문에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발 편한 거 신어야 한다고 제일 폭신한 걸로 가져왔다던 어머니의 말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신발이 집에 있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그 신발 공장에서 일하신다는 이야기는 나중에야 말하게 되었지만 그 신발이 집에 있다는 말만 했는데도 이상하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여태 제가 이상한 건 줄로만, 저희 어머니가 잘못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선 하교 후에 집에 도착했을 때 신발장에 있던 그 신발들을 모조리 꺼냈습니다. 신지도 않는 신발을 어머니께서는 신발장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왜 저러나 싶었던 것들이 죄송함이 되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께서는 현관 바닥을 보고 깜짝 놀라시고 맙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에 지네가 살아? 무슨 신발인지는 바로 모르셨던 건지 지네가 신발을 벗어두었냐고 어머니께서는 농담을 건네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다시 보니까 신발들이 다 예쁘고 발도 제일 편해서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골라 신고 가려고. 제 말에 그제야 어머니께서 신발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렇게 신발장 앞에 서서 제 신발을 내려다보시던 어머니께서는 한참 뒤에야 집으로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죄인처럼 문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방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께서는 왜 그러고 서 있냐는 말씀만 하실 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무슨 말을 기다렸던 걸까요? 그냥 제가 먼저 죄송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을. 제 1년짜리 사춘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돌아오면 어머니께서는 늘 식탁 위에 저 먹을 것들을 차려두곤 하셨어요.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것인데도 자꾸 제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식탁 앞에 혼자 앉는 것이 싫어서 드라마 봐야 한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식탁에 앉히고 같이 먹자고 졸랐었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배부르다고 하시다가도 이내 함께 야식을 즐겨주셨죠. 야식이라고 해봤자 치킨이나 족발 같은 무거운 음식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가끔 찾아오는 이벤트였고 주로 달콤한 딸기잼이 들어간 샌드위치나 어머니께서 직접 과일을 가득 넣어 만든 아이스크림, 견과류를 넣은 간식들 같은 것이었답니다. 워낙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던 제게 그 식탁은 천국과도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이 아이스크림을 퍼먹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인상을 쓰며 턱을 부여잡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혀를 씹었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군요. 요즘 뭘 먹다 보면 갑자기 이가 찌릿하고 전기 통하는 것처럼 시려. 아유, 왜 이러나 몰라. 이가 수명이 다 됐나? 어머니 치아에 문제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당장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가 시리면 아무것도 드시질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시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치과를 가보라고 말씀을 드린 지 2달이 다 되어 가도록 어머니께서는 치과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아이스크림 먹는 자리까지 피해가면서 어머니께서는 홀로 아픈 치아를 달래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2달이 됐는데도 치과에 가지 않으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내 말을 안 들어? 치과 가라고 말한 지 2달이 넘었어. 내가 아픈데 엄마 말 안 듣고 병원 안 가면 엄마는 좋겠어? 아파서 밥도 잘 못 먹고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어떡해. 그런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내자 어머니께서도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넌 아프면 병원 곧장 가야지. 네가 병원 안 가긴 왜 안 가? 가서 치료받아야지. 하시면서요. 그 와중에 저는 또 챙기시는 모습에 속상해서 더 화가 났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다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치과에 전화를 걸어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약 당일이 되어서 치과에 가는 길에도 어머니의 표정은 한결같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치과 무서워해? 제 농담도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병원에 도착해 검진을 받고 치료 설명을 듣는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는 치료는 다음에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진료비를 계산하고 나가는 어머니의 뒤를 급하게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쫓아가다 어머니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말았죠. 부르는 게 값이라고. 작은 이 하나 고치는데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아, 정말 못 살아. 그 말을 듣고서야 아차 싶었더라고요. 그렇게나 아파하시면서도 왜 그동안 치과에 가는 일을 미루고 미루오셨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저금통을 들고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들고 오느냐고 물어오시는 어머니께 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고 말씀드렸었어요. 엄마, 내가 아직 학생이라 엄마 치료비도 못 내줘서 미안해. 이거라도 보태서 조금이라도 치료받아. 엄마 아프잖아. 알겠지? 내가 나중에 꼭 치과 의사 돼서 엄마 아프니 다 치료해줄게. 그러니까 이번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의사한테 치료받아. 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 되어 저금통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알겠다고, 고맙다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어머니께서는 얼마 후 치료를 잘 받고 왔다며 치아를 보여주셨었어요. 어머니에게서 희미하게 치과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게 제가 치과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그때 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치과에 가셔서 그 중에도 제일 싼 치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 효도하겠다고 그 생각 하나로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제가 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가 기억납니다. 진짜로 치과 의사 되는 거냐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시던 어머니의 얼굴. 저 스스로도 얼떨떨하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픈 날에도 눕는 것보다 책상을 택하면서까지 죽을 둥 살둥 공부했지만 합격이라는 글자를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얼떨떨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공부하며 힘들 때면 늘 세상 모든 19이 저와 동시에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승부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포기하고 그냥 대충 성적 맞는 곳에 맞춰 들어가자 하는 나약한 생각이 들 때면 늘 어머니를 떠올렸답니다. 어머니는 저의 힘의 원천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비하면 턱없이 작고 부족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대학만 가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갔더니 그동안 한 공부는 공부도 아니었다는 듯이 어려움이 들이닥치더군요. 그걸 4년도 아니고 6년이나 해야 한다는 생각에 괜히 치과 의사가 되고자 했나. 다른 방법으로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밀려왔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대학교 때 공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쩌겠어,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학년이 올라 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생각이라는 걸 할 시간도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마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피범벅이 되어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엄마 죽지 마. 엄마 나왔어. 희영이 왔어. 눈을 감고 계시는 어머니의 의식이 정말 없는 줄로만 알고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눈을 떠주셨고 어깨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엄마,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후딱 끝내고 나와야 해. 알겠지, 엄마?
하며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꾸 눈이 감기는지 입은 웃고 있지만 귀찮다는 손짓으로 저를 떼어내셨죠. 그 모습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무 선생님을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잘 좀 부탁드린다고. 아직 저 아무런 효도도 못했다고. 아직 치과 의사 되려면 멀었다고 말이에요. 정말 아무런 말을 막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슨 말이라도 덧붙여서라도 어머니의 수술을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싶었던 저였습니다. 한참의 수술이 끝이 나고야 회복실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뜨고 있는 것도 아닌 표정의 어머니께서는 아직 전신마취가 깨기를 기다리는 중이셨어요. 저는 행여 어머니께서 다시 잠들기라도 하실까봐 자꾸 말을 걸며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며 이것저것 아무 말이나 걸고 있는 저의 손목을 엄마가 살며시 움켜쥐며 이상한 소리를 내뱉으셨습니다. 희영아, 내 딸, 넌 내 딸이 아니야. 네 엄마의 이름은... 벼랑간 제가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니 웃긴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어머니의 행동에 놀라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마취가 덜 깨면 종종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니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소리를 하냐며 웃어 넘기고 어머니의 마취가 깨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중 외할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잘 끝났는지 궁금하셨을 것이었죠. 전화를 받아 이런저런 어머니의 상태를 전해드리고 할머니 웃으시라고 엄마가 마취가 덜 풀려 웃긴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응, 응 하고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시던 할머니께서 전화가 뚝 끊기라도 한 것 마냥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워낙 조용해지셔서 진짜 전화가 끊긴 줄 알고 핸드폰 액정을 한번 내려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의 반응에 살짝 당황하던 찰나 침대에 몸을 기대고 마취가 깨기를 기다리는 중이던 어머니께서 입을 틀어막고 절 쳐다보시더군요. 핸드폰 너머로는 나중에 또 전화한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으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아오셨죠. 희영아, 너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런 어머니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놀라서 동그랗게 뜬 두 눈은 꼭 죄를 지은 것 같은 불안한 눈동자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파르르 떨리는 어머니의 왼손을 다시 이불 속으로 넣어드리며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마취하면 종종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마취가 얼른 깨고 수술한 곳이 잘 아물기만을 생각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저의 대답에 다시 입을 다무셨지만 여전히 이상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이 마취가 덜 풀렸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주사를 맞고 제가 켜드린 TV를 가만히 보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희영아, TV 잠깐 끄고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꽉 잠긴 어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바라보니 아침부터 어두웠던 얼굴에 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놀란 마음이 더 커졌어요. 혹시 어디가 잘못되었나 싶은 생각에 말입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어깨 아파? 수술한 곳 이상해? 그런데 놀라서 여쭙는 저의 말에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더군요. 잠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가도 얼굴빛이 좋지 않은 어머니의 하실 말씀이라는 것이 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고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두 눈썹이 아래로 처졌어요. 표정이 불안했습니다. 희영아, 많이 놀랐겠지만 그래도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어제 마치 깨기 전에 너한테 했던 말 말이야. 어제 네가 할머니한테 전화로 했던 말. 그러니까 희영이 너 내 딸 아니고 김주은이라는 사람의 딸이라고 했던 거. 온통 어머니의 건강 생각뿐이었던 제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말이 나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고 계시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계속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다음 이야기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그만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 엄마 마치 덜 풀려서 하는 헛소리 아니었어. 굳어버린 저를 눈치챈 어머니께서 맞잡고 있던 제 손을 하염없이 쓰다듬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어지는 어머니의 울음으로 축축해진 음성은 놀란 제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큰 소리를 내며 뛰는 소리가 귓가에까지 들려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럼 엄마 딸이 아니라는 거야? 아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장난 재미없어. 우리가 이렇게 닮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어딜 가든 늘 사람들에게 엄마랑 딸이 판박이네요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왔던 저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는 모녀 사이였고 제게는 어머니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의 친엄마가 아니라니. 장난이 아닌 것 같은 표정과 목소리에도 그 말이 장난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고 별로 재미없다고 어머니의 손을 흔들며 재촉했죠. 그런데도 어머니의 표정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일그러져 갔어요.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그리고 애틋한 미안함으로. 김주은, 너를 낳아준 사람, 네 친엄마, 그 사람이, 희영아, 그 사람이 네 이모야. 엄마의 하나뿐인 언니. 심지어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씀은 더욱더 저를 충격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죽은 이모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안고 가려고 했던 비밀인데 마취에서 덜 풀린 어머니께서 그만 그 김에 제게 사실을 고백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연신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붙잡는 제 손을 문지르셨어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저를 향해 어머니께서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때는 제가 돌도 되기 전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심하게 나빴던 건 아니고 딱 이틀 뒤면 퇴원을 앞둔 상황에서 이모께서 병문안을 오게 됐다고요. 그때 병문안 오는 이모를 모시러 나갔던 사람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 외할머니께도 잘했고 결혼하기 전부터 이모와도 잘 지내셨다고 해요. 남자 형제가 없었던 어머니와 이모였기에 그런 아버지를 이모는 친동생처럼 대하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도 아버지를 아들처럼 대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 모두를 잘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애 첫 입원을 한 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던 아버지와 이모는 그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만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과 언니를 잃은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어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했다는 어머니.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었고 이틀 뒤가 태어나는 날이었는데
언니는 내 걱정뿐이었어. 그래도 그냥 오지 말라고 할걸. 전부 다 나 때문이었지. 내가 그냥 오지 말라고 했더라면 언니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고 승훈 씨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그날을 회상하시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초점 나간 눈동자 위로 어머니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곧 이슬을 머금었다 땅으로 떨굴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좌절하는 어머니의 곁에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저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온 지 겨우 1년도 되지 않았던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아이 하나. 어머니께서 넋을 놓고 있으니 그런 어머니를 돌보려고 집에 찾아오신 외할머니의 등에 엎여있던 언니의 돌도 안 된 딸.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는 순간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등에 따기비처럼 딱 붙어있는 너를 보는데 아휴, 이제 쟤는 어떡하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언니가 없으면 어디 오갈 곳도 없는 아이인데, 언니가 인생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던 아이인데. 어머니께서는 끝내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뺨 위로 눈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비디오를 느리게 재생하는 것처럼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느린 화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의 친엄마였던 이모께서는 미혼모, 즉 남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가 없는 아이였던 것이죠. 그랬기에 어머니께서는 이모께서 얼마나 더 저를 사랑했는지를 잘 알았고 혼자 남겨진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사람이 아닌 모습을 하고 지내던 어머니께서 그때 외할머니께 그 말씀을 꺼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그게 며칠 만에 꺼낸 첫마디였다고 하네요. 엄마 등에 엎여있던 너를 쏙 빼다가 내 품에 꼭 안아봤어. 그랬더니 네가 엄마 하고 어설픈 소리를 내면서 품에 얼굴을 부비는 거야. 그게 꼭 날더러 엄마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 거짓말처럼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그걸 지켜보던 네 할머니도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후로 어머니께서는 저를 책임지자 마음먹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생각하셨을 때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고요. 외할머니께서는 처음에 할머니께서 저를 돌보시겠다며 어머니의 말씀에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아직 젊었던 어머니의 인생을 조카를 키우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도록 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품위 하는 저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막상 마음은 먹었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겁도 났었어. 내가 언니랑 닮게 생겨서 그런지 너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라주었지만 조카가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너를 대하는 것에 난 참 많이 서툴렀거든. 너랑 있다 보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언니 생각에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때론 그 모든 걸 다 잊을 만큼 많이 웃게 됐어. 나한테 넌 정말 고마운 존재였지. 그래서 난 행여 너한테 상처가 될까 이 이야기를 꼭꼭 숨겨두려고 했었어. 만약 네가 알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근데 희영아, 엄마 있잖아. 널 품에 안았던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딸이고 난 그런 너의 엄마였어. 너무 늦게, 너무 갑자기 알게 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서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저에 대한 진심 어린 말들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솔직히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하지였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어요. 제 손을 붙든 채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을 받고 있자니 대답할 말이 더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말이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왠지 저보다 어머니께서 더 상처를 받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명치를 누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쿡쿡 아려왔어요. 바람을 쐬고 오겠다고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떼어놓고 병실문을 나섰지만 문을 닫자마자 한 발자국도 더 가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에서는 제 동의를 구하지 못한 눈물도 흘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반사적으로 흐르는 눈물이었죠. 그 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 친엄마의 얼굴을 내가 떠올릴 수 있을까? 조그만 기억이라도 떠올릴 수가 있을까? 노력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건 지금 곁에 있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던 나의 어머니. 제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저의 편이 되어주셨던 따뜻한 나의 어머니.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는 저희 친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제 곁에 있는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 제 손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앉아 있었는지 어느덧 식사가 도착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식판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밥 왔어. 최대한 씩씩한 목소리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니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어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테이블 위에 식판을 올려두고 어머니의 수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이 마주치면 괜히 또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밥 한 숟갈에 반찬을 올려 어머니의 왼손에 쥐어드리자 어머니께서는 느리게 그것을 씹으셨어요. 국물을 떠먹느라 어머니께서 잠시 고개를 숙이는 동안 어머니께서 그랬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얼마나 더 눈물을 흘리셨던 건지 어머니의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명치가 찌르르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지?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지내느라. 나는 있잖아. 엄마가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친딸로 대해주고 사랑해줘서 오히려 감사해. 솔직히 놀라기도 하고 충격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나 사이에 달라지는 건 없어. 엄마를 사랑하는 내 마음도 달라지지 않고 그동안 혼자 큰 비밀 품에 안고도 나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게 애써줘서 고마워. 감사해요, 엄마. 병실 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생각의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하고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다 한들 지금 내게 달라질 마음 같은 게 있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오히려 나는 엄마한테 감사해야 한다. 친자식도 아닌 나를 걷어주시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듬뿍 사랑을 주셨으니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픈 비밀을 안고도 저를 딸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고 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에 숨쉬기도 힘들다는 듯 어깨를 들썩이는 어머니를 품에 꼭 안았어요. 저보다 훨씬 컸던 저희 어머니의 품이 이제는 제 품에 쏙 안길 만큼이나 작아졌다는 것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어요.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어머니의 냄새는 분명 우리 엄마의 냄새였답니다. 그처럼 제게 엄마가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고 말입니다. 폭풍 같은 감정들이 휘몰아쳤던 어머니의 병실 생활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비밀을 털어놓은 이후부터 저희 모녀는 어쩐지 그 전보다 더욱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요. 어머니와 저는 더 가까워지려고 해봐야 더 가까워질 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또 한 번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이제 어머니와 저는 가깝다 못해 아주 맞닿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치르고 인턴까지 끝내느라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부쩍 줄었던 제가 이제는 어엿한 의사가 되어 전보다 여유로운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곁에는 항상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함께하시고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게 매 순간마다 최고의 엄마이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매 순간마다 최고의 딸이 되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